이번 전시는 15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럽의 그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 오랫동안 신과 종교는 유럽 미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전시실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부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시나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기독교 중심의 중세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시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사람과 사람의 눈으로 관찰한 이 세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 주인공과 그 배경이 전보다 훨씬 진짜처럼 보이게 그렸습니다. 또 사람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함께 볼 작품은 피에로 델 플라에 우울로의 아폴로와 다프네입니다.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아폴로와 다프네의 이야기 들어봤나요? 그림의 왼쪽에 있는 남자는 태양과 예술의 신인 아폴로입니다. 오른쪽에는 그의 구애를 거절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월계수나무로 변해가는 다프네가 있는데요. 그런 다프네를 대하는 아폴로를 한번 다시 볼까요? 허리를 감싸준 채 그녀를 올려다볼 뿐입니다. 그래서 위험 넘치는 대단한 신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던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 작품에서도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초기 르네상스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성 제노비오의 세 가지 기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훗날 피렌체의 수호 성인이 된 주교 제노비오의 삶을 그린 연작 4점 중 두 번째 작품인데요. 언뜻 보았을 때 그림이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무리로 따로 나눠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제노비오가 피렌체에서 일으킨 세 가지 기적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메시지나 감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그럼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제노비오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가장 왼쪽에서는 저주를 받은 두 아들을 치유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는 죽은 소년에게 축복을 내려 다시 살리고 있고, 가장 오른쪽 부분에서는 구걸하는 장애인의 눈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화면 구성을 함께 살펴볼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듯한 정확한 선 원근법이 돋보입니다. 보티첼리는 이 장면의 배경으로 실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장소인 산 피에르 마조레 광장을 그렸습니다. 광장의 뒤로 펼쳐진 자연과 마을의 풍경은 더욱 작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보지 못한 성서 속 이야기를 주제로 표현하지만 수학을 바탕으로 개발된 선 원근법이 적용되어 공간의 깊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르네상스의 3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가 주로 삼총사로 소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총사 중 막내, 라파엘로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세례 요한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화면의 중앙에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왼쪽에는 성모의 무릎에 앉아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모가 머리에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터번과 유사한 머리 장식을 두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라파엘로가 로마에 있었을 때 유행하던 스타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른쪽 아래에 세례 요한은 아기 예수에게 나중에 겪게 될 순환과 부활, 신성한 사랑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건네고 있습니다. 성모는 세례 요한의 털옷을 잡아 올려주고 자신의 옷으로 예수를 감싸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전히 종교와 신이 미술에서 주요한 주제였지만 그 표현의 측면에서 인간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라파엘로의 작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3명의 화가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탈리아 작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작업 방식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공방에서 제작된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그림 속 소녀는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기에 그려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재료가 조금 독특한데요. 앞서 저희가 함께 감상한 작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훨씬 더 또렷하고 분명한 형태들이 돋보이는데요. 이 초상화는 목판에 템페라로 그려졌어요. 중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화가들은 달걀 노른자와 안료를 섞어 만든 템페라 물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나무판 등에 칠해진 템페라 물감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명확한 윤곽선과 형태를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빨리 말라버려서 수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템페라로 작업하던 피렌체의 화가들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선과 구성을 강조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재료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조반니 바티스타 모로니의 여인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로니는 16세기 이탈리아 북부에서 가장 뛰어난 초상화가 중 하나로 귀족들의 고급스러운 의복뿐 아니라 우아함까지 전달하는 초상화로 유명했는데요.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감이 마치 손에 잡힐 것처럼 정말 부드럽게 흐리고 있어요. 반짝이는 옷감 역시 너무나 섬세하게 표현되었죠. 그림 속 여인은 루치아라는 인물로 그녀가 입은 드레스의 다홍색은 그림이 그려지던 당시 유행하던 색이고 기타 옷 장식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북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은 유화물감을 사용하여 색채에 더욱 집중했는데요. 기름과 안료를 섞어 만든 유화물감은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이미 칠한 뒤라도 색을 섞거나 덧바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화가들은 보다 강렬한 색채, 풍부한 질감, 섬세한 효과를 가진 작품들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을 함께 봤는데요. 그럼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시대가 흘러 등장한 새로운 그림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의 교회는 중세부터 이어진 가톨릭과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어졌습니다. 좀 어렵죠? 교회가 나뉘면서 가톨릭 국가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신을 믿는 마음을 더 강하게 하려는 종교 미술이 발달한 반면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는 종교 미술보다는 사람 주변의 일상이나 풍경을 그린 그림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2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바로 이번 전시 포스터에도 사용되고 있는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아야! 한 소년이 잔뜩 움츠러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소년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 소년의 가운데 손가락을 도마뱀이 콱 하고 끈질기게 물고 있는데요. 아마도 소년은 테이블 앞에 있는 과일을 집으려다 숨어있는 도마뱀에게 손가락을 물렸나 봅니다. 너무 아프겠죠? 소년의 손가락을 보면 근육과 힘줄이 올라와 있어요. 깜짝 놀라 몸은 잔뜩 긴장하고 움츠러들었는데요. 카라바조의 작품은 마치 우리가 눈앞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함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카라바조의 작품은 바로크 미술이라 불리는데요.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바로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 중 하나인 진주가 일그러졌다라는 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미술이 일그러졌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데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르네상스 미술을 이어가면서도 역동성 그리고 연극성을 강조하고 살아있는 듯한 감정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품 속 도마뱀에 물려 소년의 아픔을 담은 이 작품처럼 말이죠. 카라바조는 바로크 시대를 열었던 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조라는 이름은 화가의 별명이었는데요. 화가의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입니다. 그런데 이미 100년 전 너무나도 유명한 선배 화가 미켈란젤로가 있었죠.
선배 화가와 이름을 구분짓고자 카라바조는 자신의 고향의 마을 이름에서 별명을 따와 카라바조라 불렸습니다. 카라바조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의 빛의 표현에 주목해 담아냈는데요.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에서 화면의 왼쪽 위로는 조명이 들어오고 있죠. 마치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과도 같은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강렬한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또 보여지는데요. 아주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표현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특히 그림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화병을 한번 같이 볼게요. 화병을 자세히 보면 투명한 물의 표면도 보이고요. 그 화병 앞에 맺혀있는 물방울, 그리고 꺾여있는 꽃가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세히 보면 화병에 반사된 창문의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되고 있는 그림이죠. 이러한 카라바조 스타일의 그림은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카라바조의 그림을 많은 화가들이 롤모델로 삼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전시에서도 카라바조의 그림에 영향을 받은 화가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새로운 화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 역시 카라바조 그림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은 화가 중 한 사람인데요. 또 특히 렘브란트는 평생 스스로의 모습을 아주 많은 자화상으로 남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로 살아가는 40년 동안 무려 8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 셀카로 우리의 얼굴을 표현하는 것처럼 당시대의 사람들은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20대부터 60대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화상을 통해 남겼다고 합니다. 그중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작품 63세의 자화상은 화가의 마지막 시기 모습을 담았는데요.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 암스테르담에서 아주 유명한 잘 나가던 화가였으나 이 자화상을 그릴 때에는 이미 후배들에게 그 빛나는 자리를 내어준 뒤였는데요. 이 시기 렘브란트는 먹고 살 돈도 없었고 아들과 아내도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화가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자화상인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화가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화가의 얼굴 부분에 보면 울퉁불퉁한 물감의 표면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붓으로 물감을 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감을 덜어서 사용하는 팔레트 칼로 여러 번 두껍게 물감을 덧칠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니 거친 물감의 표면 속으로 마치 빛 속으로 얼굴이 녹아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전시장에 직접 와서 렘브란트의 자화상 앞에서 그와 눈을 맞추며 자세히 화가의 얼굴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고 있는 이 두 작품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우리 코를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큼직한 두 점의 작품이 보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하임 베케나르의 두 작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베케나르는 불, 물, 공기, 그리고 흙, 4원소를 주제로 4점의 연작을 제작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2점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앞쪽에는 16세기 네덜란드의 풍경, 그리고 뒷 배경에는 성경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의 앞부분과 뒷 배경은 사뭇 다른 분위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 멀리 방 안에는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방문한 예수가 보이죠. 하지만 앞쪽에는 부엌의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칠면조 그리고 햄, 아주 탐스러운 고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것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물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앞쪽에 다양한 물고기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뒤쪽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상을 통해서 다양한 그 시대의 신분을 또 보여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시장에 찾은 다양한 이들의 모습을 같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베케나르는 빠르고 효과적인 붓질로 일상의 모습을 작품 안에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화가의 시선은 점차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화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되었는지 다음 작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